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지방간을 얘기할 때 술이 원인이 되는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고요. 술 이외에 여러 위험 인자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우리 몸의 대사가 문제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사 이상 지방간으로도 설명되는데요. 간에 지나치게 지방이 쌓이면서 나타나는 지방간의 위험, 그중에서도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대사 이상으로 인한 지방간이 간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분들은 물론 암을 경험한 분들에게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심 증상이 없어서 방심할 수 있고 그러다 간 경변과 간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질환, 이 대사 이상 지방간입니다. 간암의 발병 위험을 생각할 때 B형 간염과 C형 간염으로 인한 위험은 줄어들고 있지만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으로 인한 위험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간센터 이영선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대 구로병원 간센터 이영선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 대사 이상 지방간, 이제 흔히 말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뜻하는 거지요.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서 부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오랜 기간 동안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이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간 발생의 핵심 기전이 대사 이상인데 이게 단순하게 알코올이 아닌 원인에 의해서 지방간이 발생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으로 이름을 변경하였고요. 예. 작년에 저희 학회인 대한간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였습니다. 네, 대사 이상 지방간 좀 더 이렇게 폭넓게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네, 대사 이상이란 이런 직접적인 병 원인을 이제 맞춰서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간암의 위험을 얘기할 때 대사 이상 지방간과 간경병증 그런 단계가 없이 간암 진단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네, 이거는 절반 정도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간암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생깁니다. 이제 대표적인 기저질환이 B형 간염, C형 간염과 같은 바이러스 간염, 그리고 알코올 간질환,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등이 있고요. 이러한 질환들에 의해서 간 경변증이 진행된 이후에 간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간혹가다가 이제 B형 간염이나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에서는 간 경변증 없이도 간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예. 네, 그래도 간 경변증이 있는 상태에서 간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 주로 이제 간 경변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간암으로 짓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군요. 예. 네, 간혹 있긴 합니다. 간혹 있다. 알겠습니다. 대사 이상 지방간은 이제 건강 검진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흔하기도 하고요. 이런 소견을 듣고도 좀 무심하게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위험성에 비해서 좀 너무 소홀히 대하는 게 아닌가. 좀 아주 그만큼 또 흔한 질환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요즘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환자분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뭐 많게는 전체 인구의 30%까지도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중증이 아닌 단순 지방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나의 건강에 특히 간 건강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네. 기본적으로는 간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예. 몸의 전신적으로도 대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예.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지방간은 이제 술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 그만큼 이제 명확한 원인이니까 술을 끊게 되면은 이런 지방간은 금세 회복이 되는 거죠. 네. 알코올 간질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방간만 있는 상태에서는 술만 끊어도 호전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회복이 빠릅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간 경변증까지 진행이 되면은 예. 술을 끊는다고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알코올 간질환 있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술을 끊지 못하는 겁니다. 네.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건강검진 받기 한 달 전부터 금주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게 네. 검사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한 달 정도 네. 끊으시면은 간이 이제 금세 이제 정상화돼서 이제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 실제로 이렇게 술을 반복적으로 드시다 보니까 데미지가 누적이 돼서 안 좋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진을 위해서 잠깐씩 끊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검진 끝나고 나서 괜찮다고 또 술을 먹더라고요. 분명히 더 안 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안 좋습니다. 네. 자기 몸 상태를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건강검진이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 대사 이상 지방간은 그러니까 이제 이름 그대로 대사 증후군과 연결되는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의 핵심 발생 기전이 대사 이상이고요. 예.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을 진단하는 기준이 지방간 소견이 초음파나 조직 검사로 있으면서 원인이 될 수 있는 대사 이상 위험 인자가 하나 이상 있을 때입니다. 예. 원인을 생각해 볼 때 그럼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당장 떠오르는 건 좀 비만이 생각나거든요. 네. 정말 가장 중요한 인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의 발생에 있어서 비만이 가장 중요한 원인 인자입니다.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할 때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체질량 지수가 높거나 허리 둘레가 넓은 경우에는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의 원인 인자를 만족시킵니다. 그 외에도 혈당이 높거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 이상 지질 혈증이 있는 경우 등이 원인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사 이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면서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기전이 작동하고 네. 또한 염증 및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대사 이상 지방간이 발생하고 또 악화되기도 합니다. 예, 당뇨, 고혈압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비만, 이제 복부 비만, 허리 쪽 이걸 더 잘 살펴야겠군요. 이게 이 대사 이상 지방간의 가장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런 대사 이상 지방간 상태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이제 간 경변과 간암으로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이제 단시간에 되는 건 분명히 아닐 거고요.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래도 위험에 대한 인식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대사 이상 지방간으로 인해서 간 경변과 간암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요즘 지방간에 의한 간 경변증 환자와 간암 환자는 그 기존에 많이 많았던 바이러스 간염을 비롯한 다른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간 경변이나 간암 환자보다 연령이 높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젊은 시절, 심지어는 소아 때부터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좀 더 젊은 나이에도 진행된 간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우려가 됩니다. 어린 나이에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군요. 예. 네, 맞습니다. 소아 비만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요.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이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은 어린 시절, 저 젊은 층에서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아무튼 이게 대사 이상이 이제 원인이 되는 지방간인 만큼 치료 방법은 일단 식습관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해 나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 발생에도 생활 습관이 중요하고요. 예. 치료에 있어서도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만하지 않게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과식하지 말고 식습관도 이제 달거나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나 기름진 음식 같은 것들은 좀 줄이시고 야채 위주의 식단과 고기를 드시더라도 담백한 육류나 생선류 등을 많이 드시고 또 유산소 운동이나 근육 운동을 병행하면서 근육량을 키우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기름진 음식 또 채소 섭취 부족 짚어주셨는데 어떤 게 더 문제가 될까요? 음식 때문인 건지 아니면 채소를 좀 덜 먹어서 더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음식 중에서 기름진 음식도 문제지만 예. 사실은 단당류가 가장 문제입니다. 이제 탄산음료나 주스에 들어있는 단당류가 가장 문제인데요. 예. 이런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이제 간
간에서 지방의 생성을 촉진시켜서 지방간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채소 섭취는 직접적인 관련은 크게 없겠습니다만 채소는 일반적으로 많이 드시는 게 건강에 좋은 도움이 되니까요. 같이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짚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관심을 받는 게 지중해식 식단이거든요. 예, 분명히 관련이 있겠죠. 네, 위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방간에 좋은 음식이 지중해식 식단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반대로 지방간에 좋지 않은 음식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이런 지중해식 식단을 비롯한 건강한 식단을 하시게 되면 역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에너지 대사를 정상화하고 간의 지방 축적 및 염증이 억제되게 됩니다. 네, 이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하면은 올리브유나 이런 샐러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올리브나 채소류도 있고 예. 고기류도 이제 담백한 닭가슴살이라든지 생선 이런 것들이 그렇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네. 탄수화물을 줄여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좀 억울하다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영양소들의 어떻게 보면 균형과 조화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 사실 탄수화물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이고 특히 한국인은 밥심을 굉장히 중요시 여길 만큼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데요. 영양소를 풍부하게 섭취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밥을 많이 먹는 것은 대사 이상 지방간을 비롯하여 각종 대사 질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완전히 섭취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예. 네,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밥을 드실 때도 아무래도 흰쌀밥보다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된 잡곡밥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탄수화물 중에서 역시 제일 나쁜 것은 탄산음료나 주스류에 많이 들어가 있는 액상과당을 비롯한 단당류입니다. 이러한 단당류는 무조건 줄이시는 게 건강에 좋겠습니다. 예, 과자 또 빵 종류들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렇다고 해서 맞습니다. 밥을 드시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양은 적절하게 해서 드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균형이 중요한 거고요. 네. 이 대사 이상 지방간의 위험이 이제 간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잘 생각하셔야 할 텐데 이게 아쉬운 부분이 증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건강검진을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 지방간이 있는지 모르고 계속 살다가 결국에는 갑자기 간 경변 또 이 간암 진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해보시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간 경변증으로 심지어 진행을 했을 때도 초기에는 마찬가지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복수가 차거나 간암까지 진행되어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네. 하지만 요즘 건강검진을 워낙 많이 하시고 초음파를 통해서도 손쉽게 지방간을 진단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정도는 검진을 받으시고 적어도 그리고 가능하시다면은 복부 초음파도 함께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 건강검진을 하면서 초음파 검사를 하면 대부분 알 수 있는 거지요. 네, 지방간은 손쉽게 검사가 가능합니다. 예, 혹시 엑스레이로는 알 수 있습니까, 교수님? 어떤가요? 네, 엑스레이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고. 엑스레이로는 그냥 아하. 보통 폐질환이나 배에 있는 가스나 이런 걸 볼 수 있지 예. 간에 지방이 껴있는지까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판별이 안 되는 거군요. 초음파는 적어도 하셔야 된다는 거. 하지만 초음파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네, 요즘엔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내용을 보니까요. 간 경변증과 간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대사 이상 지방 간염의 위험. 이걸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한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예. 교수님 이게 어떤 원리입니까? 예. 제가 초반에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환자 대부분은 단순 지방간이어서 좋은 예후를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반대로 전체 환자의 약 25% 정도는 지방 간염으로 진행을 하고 이분들은 섬유화를 거쳐서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간염, 대사 이상 지방간염 환자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지방간염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이 초음파를 보고 간에다 바늘을 찔러서 조직을 채취하는 침습적인 조직 검사밖에 없습니다. 예. 이거를 비침습적으로 혈액을 통해서 손쉽게
진단하고자 환자분들께서 도와주신 소중한 혈액 샘플을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혈 중에 마이크로 RNA라고 불리는 매우 짧은 RNA 종류가 있는데요. 이것을 분석해서 지방간염 환자의 혈액에서 양이 늘어난 마이크로 RNA 4가지를 조합해서 지방간염을 진단할 수가 있었는데요. 정확도가 약 86% 정도로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네, 꽤 괜찮은 정확도군요. 마이크로 RNA라는 요 수치를 확인하는 거군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네. 이 연구 발표하신 지가 몇 년 됐죠? 언제였습니까, 교수님? 2021년 정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2021년. 그러니까 이제 4년 정도 됐네요. 예. 네. 현재 실제로 임상에서 이런 방법이 쓰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제가 임상에 적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요. 실제로 임상에 적용하기에는 넘어야 할 단계가 굉장히 많아서 아직은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손쉽게 진단할 수 있도록 키트 등으로 이렇게 손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혈액 검사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비용 문제라든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어떤가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마이크로 RNA를 이렇게 발현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CR과 같은 이런 방법을 단계를 통해야 되는데 이 단계가 아무래도 직접 사람 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손쉽게 혈액을 딱 떨어뜨리면은 금방 알 수 있을 그런 정도의 간편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검사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게 PCR 검사가 맞습니다. 좀 번거롭고 시간도 걸리고 그런 측면이 있다면은 요즘 진단 키트는 바로 이렇게 침 같은 거 분비물을 바로 떨어뜨리면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손쉬운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침습적인 방법이라고 했는데 간 조직 검사를 직접 하지 않고 알아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실제로 이렇게 대체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조직 검사 없이 혈액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침습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늘을 직접 찔러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입원도 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찌르고 나서 다음 날에 저희가 초음파로도 다시 출혈이나 그런 문제가 없는지 확인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 단순 지방간과 대사 이상 지방 간염은 차이가 있는 거네요. 간염은 염증이 있다는 거니까요.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단순 지방간은 말 그대로 간에 지방만 쌓여 있는 상태로서 간에 염증은 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대사 이상 지방간염은 지방에 의한 독성에 의해서 간세포가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염증이 진행되는 상태이고요. 이때는 주변 세포들에도 다른 세포들에도 영향을 끼쳐서 간염 및 간섬유화가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단순 지방간은 지방이 껴 있는 거고 여기 염증까지 생기게 되면은 간 경변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이라고 해서 이제 모두 간 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되는 건 분명히 아니겠습니다만은 위험성은 높은 만큼 이 진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단순 지방간 질환 환자들은 중증 간 질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는 지방간염 환자들은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혈액 검사라든지 간섬유화 검사, MRI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간 조직 검사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위험도를 체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지방간 상태는 알 수 있는 거고요. 그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2년 정도에 한 번 하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 정확하게 얼마 간격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도 경험적으로 그래도 1년에서 2년, 늦어도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대사 이상이 있다거나 또 과음을 좀 술을 많이 드셨다거나 하는 분들은 좀 더 간격을 좁힐 필요는 있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이런 대사 이상 지방간의 위험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인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물론 간 질환도
위험성이 올라가긴 하지만 사실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매우 높아지고요. 사실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환자에서 사망 원인 질환의 1순위는 간 질환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간암, 간 경변만 걱정했는데 심혈관 질환까지도 사망 원인이 된다는 건데 이게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간과 심혈관이요? 네. 결국에는 간 질환, 이제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제 대사 이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당뇨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이상지질혈증도 그렇고요.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뭐 뇌혈관이나 심장혈관 쪽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다른 또 대사 이상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대사 이상 지방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어떻습니까? 약물보다는 생활 습관 개선이 우선 시도해야 될까요? 네, 사실 생활습관 교정은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치료의 근간입니다. 예. 체중 감량 및 식이 조절, 운동 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겠습니다. 사실 그 외에 약물 치료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치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약제가 없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병원들에서 이제 간장 약들을 많이 처방하긴 했지만 이것들이 대사 이상 지방간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효과는 입증이 되지가 않았었는데요. 예. 이제 다행히도 작년에 미국에서 레스메트롬이라는 약제가 FDA 미국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비만 치료제로 많이 유명하고 사용 중인 위고비도 이제 지방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점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간의 치료에서도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역시 아직까지도 치료의 최우선은 생활습관 교정이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뭐 좋은 약이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그래도 생활습관 개선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겠고 앞으로 약이 나와도 분명히 병행돼야겠지요. 예.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비만에 대한 경계가 필수적이겠습니다. 네, 사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기도 하고 예.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발생의 핵심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제 비만을 줄이는 것이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치료의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대사 이상 지방간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간센터 이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버스커의 잘할 걸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매와 암, 이 나이가 들면서 두려움을 갖는 질환이지요. 예방과 조기 발견에 관심을 갖는 것도 이 질환에 대한 부담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종에 따라 위험 요인과 원인이 다르겠지만 이 식습관에 대한 지적이 많은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걸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암의 종류에 따라서 발생률이 감소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를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암에 대한 위험은 더 높아지고 부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예. 모든 암의 연령군별로 발생률을 살펴보니까 확실히 65세 이상에서의 암 발생률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기준 암 유병자를 봤더니요. 약 258만 8천 명. 그래서 국민 20명당 1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5%가 암 유병자인데 예. 그중에서 65세 이상만 살펴봤더니 암 유병자가 130만 명이 넘어서 대략 7명당 1명이 암 유병자니까요. 확실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암별병에 대한 위험률이 좀 높아지는 게 뭐 오래 살아서 아무래도 노출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주변의 가족 가운데 뭐 암을 앓거나 또 알았던 분들 또 흔히 볼 수 있고, 예, 그렇죠. 아무래도 또 이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되면서 암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죠. 가장 오래된 만성 질환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생기게 되겠죠. 예. 요즘 이제 건강 검진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기 발견되는 암도 꽤 많거든요. 그만큼 이 발병률도 높아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 건강검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목표가 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예. 특히 암의 조기 진단을 하면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 조기 진단 사례가 증가하는 게 거꾸로 발병률이 늘어나는 거에 기여를 당연히 합니다. 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갑상선암 그리고 대장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갑상선 초음파를 많이 하게 되니까 갑상선암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대장 내시경 역시 전 국민 대상으로 많이 하도록 권고를 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증상이 없으면서도 진단이 되는 조기 진단이 증가되니까 결국 발병률이 늘어나는데 당연히 기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그 숫자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렇죠. 빨리 발견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대한암예방학회장을 역임하셨죠? 예. 네. 언제였습니까? 한 20여 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006년도니까 2006년. 20년 가까이 되네요. 아, 그러네요. 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암 예방 학회장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또 이런 뭐 정보나 데이터나 많이 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 암에 대한 인식이나 뭐 조기 발견율 차이가 있나요? 그때도 사실 이미 암이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였고요. 예. 현재에도 20년 지난 현재에도 40년째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예. 네, 대단하죠. 예.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2007년도에 암 정복을 선언하고 3월 21일 날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암 예방 수칙을 그때 정리해서 발표한 것이 기억이 굉장히 남고요. 네. 물론 우리 암 예방 학회도 같이 참여한 분이 많이 계셨고요. 결국은 그때 이제 강조한 게 암을 과연 예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미 발견한 다음에 치료라기보다는 예방 쪽에다가 집중을 해야겠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는 방법인 조기 발견이라는 2차 예방 방법이 있지만은 그 이전 단계인 환경과 습관을 개선하는 1차 예방까지 포함해서 암 예방 수칙을 비로소 이제 발표하고 정리해서 실행하도록 권고를 하게 되기 시작했다는 그 시점이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와서 보니까 그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굉장히 좋아졌죠. 네. 5년 생존율이 무려 72.9%면 거의 4분의 3이 암에 걸렸어도 살아남는다. 5년 동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당히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암 발생자 수를 봤을 때 여전히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 진단을 워낙 많이 하니까 가장 많고 대장암이 그다음을 차지하긴 하는데 그래도 2022년도 신규 암 발생자 수가 2021년 대비 비록 154명밖에 안 되지만 감소를 시작했다는 거. 예.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 검진이 초반에 더 늘린 거는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감소하는 데 기여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아하.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특히나 이것 중에 또 중요한 점은 이렇게 국가암검진 사업에서 위암이나 간암이나 자궁경부암 경우는 최근 줄어들기도 하지만 더해서 진단 당시에 그 말하자면 병기라 그러죠. 그렇죠. 병기 중에 비교적 국소에 한정돼 있는 국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절반이 넘기 때문에 이 병기를 요약해서 요약 병기라는 걸 수집하기 시작한 2005년도에 비해서 5.3%나 증가했다는 거. 그러니까 조기 발견율이 굉장히 올라가서 어허. 그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암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이게 뭐 1, 2년 조사해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20여 년 정확히. 전에 그렇죠. 암 예방에 대한 어떤 걸 이제 선포 강조를 하셨고
그 네. 결과들이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또 앞으로 이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20년간 이미 효과가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조기 발견을 통해서 그만큼 좀 암 치료의 예후가 좋은 거 확인이 되고 그렇죠. 있고 네. 또 더 중요한 건 예방이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습니다. 예. 네. 그 예방 중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이 잘못된 식습관. 예. 먹는 것을 통해서 이 암을 예방할 수 있고 또 반대로 하면 암의 위험을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왜 WHO에서 아주 진즉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암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유전이고 두 번째는 그 흡연, 담배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먹는 거를 꼽았어요. 예. 그러니까 역시나 1차로 예방하는 그런 목표, 그러니까 왜 조기 발견이라는 건 우리가 2차 예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더 이상 진행을 막는다고 해서. 근데 1차 예방은 아예 안 생기게 노력하는 거. 그래서 한동안은 암 예방, 이렇게 초기에는 화학적 예방이라는 표현도 저희가 쓰긴 썼는데 네. 거기에서 이런 1차 예방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그 환경 습관이 물론 흡연은 별도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역시나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식사 습관이 흡연과 함께 암 발생 위험도에 기여하는 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몇 번을 강조해도 충분히 강조를 그렇죠. 또 하고 해야 될 예. 일이 되겠죠. 그 먹는 거는 당연히 이제 술도 포함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단지 이제 맛만 가지고는 생각할 건 아니다. 예, 그런 인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입에 덜 감기더라도 좀 입에 좀 불편하더라도 건강에 좋다면 그걸 드시잖아요, 요즘은요. 아주 옛날에야 먹거리가 아예 없던 때는 그냥 살기 위해서 뭘 해도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현대는 먹거리가 좀 넘치는 시대가 되죠. 그러니까 특히 젊은 분들은 오로지 맛으로 요새 매운맛 갖고 한참 하는 거 저 막 맵고 무섭더라고요. 달고 그 짜고. 매운맛이. 예. 그렇죠. 그래서 맛으로 아니면 어떤 씹는 즐거움으로 즐기는 수준이 돼버렸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다시 우리 한 단계가 더 지나간 거죠. 이렇게 해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그중에는 물론 암 예방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 자체가 결국 내 몸을 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먹는 것이 바로 내 몸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단순히 그냥 너무 자극적이고 당장 입에 땡기는 맛맛이 아니고 그냥 음식은 바로 내 몸의 구성 성분이 되고 바로 나다라는 생각으로 좀 더 건강한 식사를 찾게 되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게 긍정적이고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 아니겠어요? 예. 암 발병의 원인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거고요. 예. 음식을 통한 식습관과 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왜 식사 습관 자체가 암하고 연관되는 게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선 적어도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이제 하나하나 좀 예를 들어본다면 예를 들면 뜨거운 음료를 많이 먹는 사람의 경우는 이게 직접 자극을 주기 때문에 식도암이나 위암 발병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차를 마시는 요 중국계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일부 속하지만은 그런 걸 즐겨 드시는 데에는 식도암이 8배, 위암이 2배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예. 또 우리 가공육은 유명하죠. 가공육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고온으로 조리해서 만들어내게 되는데 거기에는 들어있는 질산염, 아질산염이 역시 발암물질인 니트로자민으로 변하고 고온으로 인한 또 발암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가공육을 많이 먹게 되면 대장암이 32%, 유방암이 21%까지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 이것도 잘 알려져 있고요. 또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비만까지 이루는 사람은 유방암 발병률이 67%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요. 전립선암도 3배로 늘어납니다. 또 고지방식이 고기를 아주 많이 먹는 분들의 경우 유방암 발병률 높아지는 거, 대장암 발병률 높이는 거 아주 유명하죠. 예. 유방암은 적어도 30%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짠 음식, 절인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에 위암이 증가하고 식도암이 증가하는데 위암은 약 10%, 식도암이 2배 정도 늘어날 정도로 먹는 것이 실제로 암 발병과 확실하게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수치나 통계적으로도 다 확인이 되는 부분인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니까 당장 이제 소화기 쪽 뭐 위암이나 대장암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소화기 암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소화기 암이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예를 들면 짜게 먹는 게 위암의 발병률을 올리거나 뜨거운 음료가 식도암과 위암의 발병률을 올린다. 이거는 이제 바로 소화기 암을 연상을 하게 하지만은 실제로 쭉 살펴보면 결국 전신적인 반응을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암의 발병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특히나 그 우리가 그 몸에다가 그 말하자면 활성 산소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산화 스트레스를 주니까 그걸로 인해서 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생기는 거에 먹는 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 암만 문제가 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뜨거운 음식 또 가공육, 정제 탄수화물 뭐 짚어주셨는데 당장 떠오르는 건 뭐 술이나 또 탄 음식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탄 음식이 바로 발암 물질들 몇 가지를 유발을 하잖아요. 네. 무슨 뭐 그렇죠. 그런 것들 탄 음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직접 있죠? 이렇게 불에 구운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무슨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아이고 뭐 예. 말이 길어갖고요. 함께 맛은 있어요, 그렇게 먹으면. 예. 그런 게 다 발암물질인데 타면서 우리가 생기는 거고 특히나 그게 질산염과 연관되면 더 심하게 발병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런 건 금방 연관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방금 어떤 거 말씀하셨죠? 탄 음식 술도 말고. 뭐 당연히 포함되겠고요. 그렇죠. 술도 일단은 모든 암의 발병률을 다 올리기 때문에 예전에는 술을 적당량 먹으면 나쁘지 않다라고 항상 절주를 하는 얘기를 했는데 몇 년 전부터 WHO에서 작전을 바꿨습니다. 예. 절대 금주입니다. 모든 암을 발병을 높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왜 프렌치 파라독스라고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면 좋다는 거가 여전히 아주 무효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술은 안 먹는 게 좋다. 거는 우리가 뭐 계속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제된 탄수화물, 그다음에 가당음료, 탄산음료, 그다음에 튀김 음식, 여기는 트랜스 지방산도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적색육을 많이 먹는 것들, 이게 이제 포화 지방을 많이 먹는 것이 영향을 미칠 거고 가공육 말씀드렸고요. 예. 그런 것들인데 이것이 공통적으로 일종의 식사로 인해서 염증을 몸에서 유발한다. 라는 게 사실은 발생 기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는 식사 염증 지수라는 거를 또 만들어 봤어요. 예. 그래서 식사 염증 지수가 높으면 염증을 유발하는 식사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뭐 정제된 탄수화물, 가당음료, 튀김 음식, 적색육, 가공육 이런 거다. 반대로 식사 염증 지수가 낮은 음식은 반대 물질이 돼서 좀 더 좋은 신선한 녹색 채소, 다양한 색깔의 채소, 뭐 과일, 전공육, 견과류, 생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예. 자, 이 암의 원인이 되는 음식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 안 먹으면 이거 뭐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예.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염증 지표가 좀 낮은 음식을 연상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건강식으로 널리 알려진 식품들이에요. 예. 우리 항상 얘기할 때 건강을 위해서 뭘 많이 먹어요? 그러면 녹색 채소, 신선한 채소, 다양한 색깔의 채소 이런 거 1번으로 꼽잖아요. 네.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케미칼과 항산화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당히 중요하죠. 그 외에 뭐 과일도 물론 여기 포함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흰쌀이나 흰 밀가루보다는 전공류를 많이 먹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고 섬유소도 많이 먹는다. 그다음 견과류 우리가 꼽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의미로 우리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을 먹되 또 더해서 골고루 먹어라. 우리가 왜 식품 피라미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뭐 우유류, 뭐 이런 것들 말하자면 잘 포함시켜서 먹어라 하는 다양한 식품을 포함한 구성을 해서 먹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건강 365 들으시는 분들은 식습관의 서구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뭐 비단 암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한식이 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한식이 예. 굉장히 좋은 음식이 되고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유는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다양한 식품을 포함할 때 특히 한식의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발효식품이 그렇죠. 많고요. 예. 그리고 채소류를 자연스럽게 많이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다양하게 먹거든요. 이 발효식품은 우리 당장 떠올리는 거 있잖아요. 김치 있죠? 그렇죠. 유산균 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항암으로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된장 된장, 기본으로 먹죠. 청국장. 예. 예. 그렇죠. 청국장. 이게 콩 자체도 굉장히 좋은 항암 식품인데 아이소프라본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예. 이걸 또 발효까지 시켰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디어하다시피 한 좋은 음식이 될 거고요. 예. 그 외에 또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마늘이라든지 여기엔 또 역시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항암, 항염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생강, 양념으로 많이 쓰죠. 진저롤 같은 것도 역시 항산화제, 항염증제로 아주 잘 알려진 것들이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고추의 캡사이신 같은 경우도 역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한식 자체가 다양한 구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발효식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엄청나게 좋고 너무 자연스럽게 채소를 많이 먹는 게 또 뛰어난 음식이 나물이에요. 나물은 채소를 굉장히 많은 양을 우리가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살짝 데치기 때문에 볼륨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나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좋은 항암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한식이라고 얘기할 수 예. 있습니다. 사실 나물도 보통 뭐 한 가지 드시진 않잖아요. 한 대여섯 가지 그럼요. 이렇게 해서 많이 드시니까. 예. 그럼요. 뭐 한식만 잘 챙겨 드셔도 항암에 큰 맞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조금만 제한을 준다면 예. 제가 이제 연구한 것에서도 그렇고 한식을 연구해 보면 한 가지가 살짝 단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나트륨, 소금기가 조금 아, 좀 많은 짜죠.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점에서 김치가 약간의 역할을 하고 국의 국물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김치를 가급적 조금 더 싱겁게 담는 방법을 연구하면 좋겠고 국의 국물이나 찌개의 국물을 많이 먹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먹어라 하는 걸 항상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비타민 C도 많이 강조되더라고요. 비타민 C. 그렇죠. 예. 네. 비타민 C의 경우는 결국 아주 유명한 항산화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채소를 많이 먹었을 때 역시 비타민 C 많이 섭취할 수 있고요. 예. 또 식이섬유도 우리 강조하잖아요. 이거는 또 장 운동성을 활발하게 해서 독성 물질이 오래 머무르지 않으면서 또 장점막의 건강과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예. 요 항산화제가 특별히 도움되는 얘기는 역시나 이런 다양한 그 노화라든지 암이 생기는 환경에서 나오는 이 그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걸 주로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거하고 연관돼서 많이 강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활성산소도 강조되고 있고요. 예. 그렇죠. 이 노화라든지 암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대사증후군의 발생 기전으로 우리가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면서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노화와 암을 유발한다라고 하니까 항산화제를 복용하거나 많이 섭취함으로 인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니까 염증을 줄이고 따라서 암 발생을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암과 또 식습관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